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022년도 제1회 유통관리사 2급 기출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시험 보신 분들은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제 새롭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총평 간단하게 좀 드리면 첫 번째로 물론 나오던 것은 계속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나오긴 했는데 그 이전보다는 좀 비중이 좀 줄어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개념을 좀 이해를 하면 충분히 상식적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외우지 않아도 개념만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즉, 이제 시험의 패턴이 이거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라기보다는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그런 서술형 문제들이 좀 많아졌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유통 정보 쪽으로 가면 약간 새로운 용어들이 또 역시나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제 새롭게 혹은 이번 시험 보시고 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새롭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역시나 이제 중요한 거, 기본적인 거 기출문제 중심으로 정리를 잘 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좀 개념을 그냥 외우시기보다는 좀 이해하시려고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좀 하고 좀 감정을 이입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 문제 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고객별 수익과 비용에 고려한 고객 관계 관리에서, 그러니까 CRM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객 관계 관리에서 개별 고객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기준 중 고객 평생가치 하면서 CLV라고 나왔는데, 보통은 우리 기출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공부할 때도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CLV 이렇게 공부하지 않고 LTV 이렇게 공부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고객 평생가치라는 건데, LTV는 여기서 커스터머를 빼고 여기서 라이프타임 밸류 요거의 약자로 그냥 사용하는 거고, 근데 보통은 LTV라고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겠고, 전혀 다른 거 묻는 게 아닙니다. CRM의 핵심인 LTV, 그렇죠? 고객이 평생 동안 우리 회사에 주어지는 가치가 무엇이냐, 그거를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 CLV라고 자 출제가 됐으니까 CLV라고 볼게요. 자, CLV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평균 구매 금액. 자, 평균 구매 금액. 그쵸? 여기 4번에 있죠. 평균 구매 금액 곱하기, 그 다음에 어느 정도로 구매를 하는지에 대한 구매 빈도를 곱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기간, 라이프 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관계 유지 기간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관계 유지 기간. 이런 것들이 일단 계산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산이 돼야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고객 확보 비용을 빼줘야 되겠죠. 자, 요 위에 것이 이제 마진이 되겠죠. 마진이 될 것이고, 그 마진에서 우리가 항상 가치, 수익 뭐 이런 거, 우리가 수입 이런 것들을 계산하려고 하면 항상 우리가 이제 번 돈, 뭐 매출이가 표현이 되든 번 돈에서 뺀 돈, 우리가 쓴 돈을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객 확보하기 위한 비용인데, 실제 이제 시험에서는 우리가 고객 확보 비용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고객을 이제 처음 고객을 획득하는 비용이 있겠고, 그 다음에 고객을 유지하는 비용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유지하는 비용. 그런데 이것은 뭐 확보 비용이라고 하나로 이야기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이 공식으로 우리가 CLV 또는 LTV를 우리가 구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들어가지 않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충성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4개는 자, 우리가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요거 있죠, 요거를 요만큼을 그냥 달리 표현하면, 자, 평균 총 마진. 자, 평균 총 마진에서 거래 기간, 라이프 타임을 곱하는 방식으로도 구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예, 그쵸. 요걸로 이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LTV, 또 다른 말로 CLV를 우리가 추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은, 자, 일단 요런 고객 확보 비용, 자, 그 다음에 요건 나중에 빼줘야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총 마진, 그 다음에 구매 금액, 유지 기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지만, 충성도까지는, 자, LTV를 구하는데, 혹은 CLV를 구하는데 필요하지 않다.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정리를 해 주세요. 공식을.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번 보면요. 자, 서비스 실패 회복 과정에서 고객이 지각하는 다양한 유형의 공정성은, 자, 공정성이 시험에 나왔어요. 공정성. 자, 공정성. 고객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종업원 행동에 영향을 받는, 자, 중요한 제시어. 자, 종업원 행동에 영향을 받는 공정성. 자,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 공정성에 대한 고객들의 인식,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서비스 공정성. 자, 첫 번째는 절차 공정성입니다. 서비스가 진행되는 절차가 과연 공정했는가, 이것을 이제 고객들은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분배 공정성입니다. 자, 분배 공정성이라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를 투입했는데 어느 정도의 산출,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나왔는가, 이게 사실 분배 공정성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상호 공정성. 상호 공정성 또는 상호작용 공정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고객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인간적인 상호관계를 하면서 과연 공정한 대접을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손님에게는 굉장히 친절하게 하는데 나한테도 그렇게 했는가, 다른 손님에게는 뭐 가격을 할인해 줬는데 나한테는 할인해 줬는가, 뭐 이런 식의 자,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공정함을 느꼈는가. 그쵸? 다른 손님은 뭐 줄을 서고 있는데 오자마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쵸? 어떤 손님은 나보다 더 늦게 왔는데 먼저 진료를 들어가고, 막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상호작용 공정성을 느끼겠죠. 자, 이제 선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종업원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요 세 가지 중에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상호작용적 공정성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답 찾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법적 공정성은 잘 거론하지 않는데, 말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법률에 혹은 법규에 맞는 그런 공정성을 갖고 있느냐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절차 공정성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절차가 제시된 대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가 합쳐서 분배 공정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요거 절차, 분배, 상호작용,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공정성을 파악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CRM이 나왔어요. CRM의 적용을 통해서 수행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분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는데, 자, 아까도 잠깐 우리가 CLV 설명하면서 제가 CRM 말씀을 드렸는데, CRM은 고객 관계 관리라는 뜻이죠. 고객 관계 관리. 그러니까 CRM이라고 하는 건데, 자, CRM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이 개념이 나오면 그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과연 이 개념이 뭘 강조하는지. 일단 말에서도 드러나듯이 고객 중심이, 고객 지향적이다.
자, 서비스나 어떤 그 상품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항상 고려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장의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과의 뭐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 중심적인 개념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자, 물건을 만들고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을 팔고 누군가는 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고객이 지금까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자, 쌍방향성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관계 중심이 쌍방향적이다, 같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한순간에 성립이 됐다가 한순간에 소멸이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이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을 우리가 고객관계 관리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고객관계 관리라고 하는 것은, 즉 CRM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자, 고객이 지금까지 우리와 관계를 맺어왔던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것을 관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이다. 자, 그동안 이 고객이 어느 상품을 주로, 우리 기업의 어느 상품을 주로 그 구매를 해왔으며,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땠으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쭉 관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CRM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고객관 그 CRM이 출제가 되면,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고객 이탈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운영한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CRM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면, 아, 고객이 이런 정도 단계에서 이탈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객에게 한번 연락을 취해보자 라거나, 아니면 뭐 사은품을 보내보자 라거나 라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기 경보 시스템 운영, CRM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접점의 고객 정보의 수집 분석. 그쵸? CRM은 고객 정보. 자, 고객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자, 관계라고 하는 것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탈을 막는 거, 이탈에 대한 경고를 주는 거, 당연히 CRM의 성과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보 수집하는 거, 당연히 CRM, DB를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정보 수집 분석, CRM과 연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유통기업 재무활동의 자동화와 효율화라고 했는데, 이거는 CRM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죠, 여러분. 기업의 재무를 어떻게 자동화할 것이고 효율화할 것인지는 고객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업 내부의 사정이지, 그거는 고객지향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기업 내부적인 문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일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영업인력의 영업활동 및 관리의 자동화. 제가 봤을 때 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거는, 자, 1번하고 2번이 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CRM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3번하고 4번이 여러분이 약간 헷갈릴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데, 또 그런데 정답은 3번이에요. 근데 이제 4번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자, 이 고객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죠. 고객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 그 고객 정보가 영업 인력이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영업을 할 때 우리가 고객 정보를 갖고 있으면 해당 고객에게는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보로서 이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업 인력이 어떻게 영업 활동을 할 거고, 또 그것을 관리를 하고 그것을 자동화하는데도 역시나 이 CRM의 DB 시스템은
자, 그 성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행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것도. 즉, CRM이 개선이 되면 영업인력의 영업활동도 개선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맞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자, 서비스 차별화를 통한 표적 고객의 계층화.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다 고객이 들어가 있어요. 고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번, 2번, 5번이 이렇게 맞는 거라는 건 어렵지 않게 찾으셨을 것 같은데 3번과 4번 중에서 3번과 4번 중에서 재무는 여러분 기업 내부의 회계와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CRM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하지만 영업활동은 다르잖아요. 영업활동은 고객과의 접촉면이기 때문에 영업은 고객과 관련된 개념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4번도 피해서 3번을 찍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9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9번은 프로모션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포피 전략 중에서 네 번째 프로모션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프로모션이 그냥 프로모션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번 시험 문제는 제가 보니까 문제에서 답을 주는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문제를 대충 읽지 말고 문제에서 그냥 프로모션이 아니라 소비자 프로모션이니까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대상하는 프로모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프로모션을 중간 상황에게도 할 수가 있겠고 고객에게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직접 하는 프로모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 프로모션이라는 거, 소비자 판매 촉진이라는 것을 포인트를 두고 이제 선지를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그리고 옳지 않는 거 찾는 문제가 요번에 많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문제를 보면 옳지 않는 거 찾는 문제가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옳지 않는 걸 찾는 겁니다.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비자의 직접 구매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다. 라고 했는데, 당연하죠. 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직접 구매를 유도한다. 라고 하는 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거 당연한 얘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프로모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샘플을 준다거나 소비자에게 뭐 사은품을 준다거나 그 다음에 뭐 커피 같은 거 사면 여러분 뭐 그 커피 우리가 커피 믹스 같은 거 혹시 사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옆에 이제 테이프를 해가지고 뭐 딱 붙여 있는 거 있죠. 그런 거를 우리가 보너스 팩이라고 하거든요. 보너스 팩 같은 걸 준다거나 자 뭐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콘테스트나 추천 같은 거 추천 같은 걸 통해서 상품을 준다거나 뭐 이런 방식의 이제 프로모션이 있고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방식의 프로모션도 있죠 여러분 이제 가격을 현장에서 깎아주는 리베이트를 해준다 현장에서 돌려주는 리베이트 나중에 확인해서 돌려주는 리펀드 그 다음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준다거나 할인 쿠폰 같은 거 그 다음에 직접적인 가격 할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겁니다. 그쵸? 근데 제가 왜 색깔을 달리 썼느냐 아시겠죠? 위에 거와 아래 거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그쵸? 위에 거는 여러분 자 비가격 자 비가격 판촉이죠. 가격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위에 게 비가격 판촉이고 비가격 프로모션이고 밑에 게 이제 가격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한 거죠. 가격 판촉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판매 촉진은 가격 판촉과 비가격 판촉으로 나눌 수 있다. 가격 판촉과 비가격 판촉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죠. 가격과 비가격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 촉진은 광고에 비해서 그쵸 단기적인 성과를 얻는 데 유용하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촉진,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뭐 샘플을 준다거나 사은품을 준다거나라고 하는 것은 그 상품의 브랜드 가치 자체를 올려주는 건 아닙니다. 기업에 대한 어떤 인상을 좋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단기에 당장 지금 구매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이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을 알리는 혹은
상품을 알리는 광고랑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단기적인 성과를 얻는 게 프로모션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소비자를 우리가 찍지 않아도 프로모션 자체의 특징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판매 촉진의 예로는, 그쵸? 할인, 쿠폰, 선물, 뭐 선물,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준다거나, 뭐 시제품, 샘플, 뭐 선물이 사은품이란 뜻, 사은품, 선물, 뭐 프리미엄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자, 사은품은 프리미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등이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키워드로 잘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의심을 해야 돼. 네, 그쵸? 여러분, 지금 우리 문제가 뭐예요? 소비자 판매 촉진이에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과 관련된 중간상도 아니고 이해관계자들 대상으로 한다? 자,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모션도 없을 뿐더러, 프로모션의 개념 자체랑도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지금 문제는 소비자 프로모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비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판매 촉진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5번이 자,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프로모션이 어떤 종류가 있고 프로모션에 대한 사전적인 이해가 없었어도 문제만 잘 읽어도 5번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 촉진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를 중심이 돼야 되지 무슨 기업의 이해관계자들까지 프로모션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됐습니다. 자, 이거 정리 잘 해주시고요. 이왕이면 이렇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게 가격 판촉입니까? 비가격 판촉입니까를 구분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익스테리어. 자, 그러니까 인테리어의 반대말이죠. 그렇죠? 매장의 외관입니다. 외관. 매장 외관.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외관이라는 얘기예요. 외관. 자, 외관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도 옳지 않는 것 찾는 거네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매장의 외관은요. 매장의 외관의 핵심은 뭐냐면 점포의 성격이 잘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점포의 성격이 지금 예를 들어서 카페예요. 카페. 카페면 저기 외관만 봐도 저기가 카페구나. 외관만 봐도 저기가 뭐 전자용품을 파는 데구나. 외관만 봐도 저기가 지금 의류를 파는 데구나. 이런 게 이제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점포의 성격을 드러날 수 있게끔 점포 외관을 꾸며야 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외관의 핵심은.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장의 외관은 기업의 이미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면밀히 기획되어야 한다라고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 매장의 외관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으면 우리가 왜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되어야 된다. 중요한 거니까 사전에 계획돼야 되죠. 이거는 거의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된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건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의 외관은 그렇죠. 매장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점포의 성격이 드러나야지 매장 외관이 훌륭한 외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이것도 자 여기서 상징적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 키워드를 잡아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매장의 입구는 자 매장 외관에서 입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처음으로 딱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자 입구의 수 그렇죠. 입구가 뭐 2개의 매장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사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매장이 있을 수도 있겠고 보통 1개 아니면 2개죠. 네. 우리가 편의점 같은 거 생각해도 자 형태 그래서 편의점 같은 경우가 보통 큰 건물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도 있고 건물 내부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자 그런 입구의 수 그 다음에 입구의 형태 그리고 통로까지를 고려해서 설계해야 된다. 맞습니다. 매장 외관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매장의 외관은 플래노그램을 통해서 효과성을 평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플래노그램이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플래노그램.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플래노그램을 직접적으로 물어본 건 아니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은 바로 플래노그램입니다. 플래노그램. 자, 플래노그램은 출제가 자주 되는 개념이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플래노그램. 자, 여러분, 플래노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진열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진열. 진열. 진열이란 것 자체는 일단 진열이라는 것은 매장 외부랑은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매장 내부에 상품을 어떻게 진열할 것인가는 문제니까 진열이라는 개념 자체가 내부입니다. 내부에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이게 플래노그램은 기업 내부에 아니 매장 내부에 상품을 어떻게 진열할 것인가. 진열의 생산성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플래노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좋은 플래노그램이라는 건 어떤 거냐? 좋은 플래노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충동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요걸 중심으로 이제 플래노그램이 이제 진열을 잘 했는가, 못 했는가. 그래서 동선 같은 것도 잘 파악을 해서 충동 구매를 유도할 수 있게.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냥 원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컴퓨터 프로그램화해서 평가하는 것이 바로 플래노그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리얼을 파는 곳 옆에 가까운데 우유가 있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주류 파는 곳 옆에 뭐 마른 안주 같은 안주류를 판매를 하거나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계산대 옆에는 뭐 초콜릿이나 껌이나 사탕과 같은 비교적 가볍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또 뭐 이 정도 뭐 할까라고 이제 급하게 충동 구매할 수 있는 계획은 없었어. 계획은 없었는데 충동 구매하기 쉬운 그러한 상품들을 이 계산대 옆에 진열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플래노그램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열의 생산성, 즉 충동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진열이 되었는가를 평가하는 프로그램이 플래노그램입니다. 그리고 플래노그램이 나왔으니까 이것과 이제 비슷한 개념이 자, 웨보그램이라는 개념도 있죠.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웨보그램. 자, 웨보그램. 자, 웨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플래노그램이 온라인 쇼핑에 적용됐을 때 우리가 웨보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판매하면서 뭐 노트북 가방이라든가 아니면 뭐 마우스라든가 아니면 뭐 USB 저장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파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온라인 쇼핑 하다 보면 옵션 판매 있잖아. 옵션 판매.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충동 구매를 유도하는 거거든요. 시리얼 옆에 우유 있고 우유 옆에 시리얼이 있는 것처럼. 자,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웨보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웹상에서의 플래노그램을 우리가 웨보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즉, 지금 이 문제 자체는 플래노그램이 뭡니까를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플래노그램에 대한 개념을 잡고 있으면 4번은 당연히 매장 외관이랑은 상관이 없지. 진열의 생산성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여러분이 접근하실 수 있기 때문에 플래노그램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플래노그램을 얘기하다 보니까 또 같이 웨보그램도 함께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5번 이제 돌아와서 5번도 보겠습니다. 자, 5번이 제일 어떻게 보면 이 매장 외관과 관련한 핵심적인 서술이죠. 자, 매장의 외관을 꾸미는 데서 중요한 목적은 고객의 관심을 유발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고객의 관심을 유발하는 것. 고객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점포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5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거의 여러분들이 정답률이 꽤 높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시험을 보신 분들이 한 10초 안에 푸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쉬워서. 자, 정답은 당연히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문제의 답이 있어요. 자, 고객과 장기적인 지향관계. 아까 제가 CRM 설명드렸죠. 고객 나왔고 장기 나왔고 관계 나왔습니다. 관계 나왔어요. 그럼 CRM 얘기하는 거예요.
키워드 나올 거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의 필요와 욕구. 그렇죠. 고객 지향이라는 게 고객의 필요와 욕구에 초점을 두고 고객이 만족스러운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마케팅 컨셉을 수행하는 판매 행동을 말한다 라고 하면 당연히 CRM이고, 여기서 CRM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1번이죠. 답도 1번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거의 한 10초 안에 푸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쉬운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그쵸. 간혹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또 우리 시험도 사실은 유통 마케팅과 유통 정보가 나눠져 있긴 하지만, 이건 유통 정보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바코드는. 그치. 근데 유통 마케팅 쪽, 어쨌든 앞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는 우리가 그렇죠. 괜찮죠. 자, 그래서 EAN, 이라고 하는 것은, 자,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일단 EAN은 유럽에서 이제 사용하는 바코드입니다. 유럽에서 사용하는 바코드인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럽에서 사용하는 바코드가 아니라 유럽에서 만들어져서 지금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코드 시스템이죠. 우리나라에서 물론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유럽 거야 이렇게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서 통용된다. 오히려 북미 즉 미국과 카나다 이런 데만 이제 UPC 코드를 사용하고 있죠. UPC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UPC를 사용하고 있고 미국과 캐나다는 UPC를 사용하고 있고 그 북미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EAN 코드라는 겁니다. 자, EAN 코드는 기본적으로 가장 평균적인 게 13개의 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좀 작은 거는 8개짜리도 있죠. 근데 요게 이제 가장 기본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AN 코드는 소매점의 포스 시스템과 연동되어 판매 시점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포스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판매 시점 관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코드 포스 시스템이라는 것이 바코드를 인식하는 과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니까 판매 시점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코드 그러니까 꼭 EAN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바코드 자체를 이해하고 계시면 1번 당연한 얘기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EAN은 첫째 자리가 이제 세 자리로 국가 코드가 들어가거든요. 자, 국가 코드가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80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880이다. 이거는 알아두셔요. 880.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는 제조업체 코드로 생산자가 고유 번호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게 틀렸네요. 요게 틀렸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자리. 자, 두 번째 자리라고 하는 거 일단 우리가 이 EAN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일단 제가 13개의 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5번에 맞아요. 국가 정보가 들어가 있고 요게 3개입니다, 보통. 요게 3개의 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조업체가 두 번째로 나오는 거 맞습니다. 요게 한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품목이 3개. 그다음에 우리가 체크 디지트라고도 얘기하는 체크 마지막에 이제 체크 이게 사실 실질적인 정보고요. 그다음에 이 정보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체크 숫자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3개가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자리는 제조업체 코드입니다. 제조업체 코드고 이 제조업체 코드는 이제 이제 어떤 업종에 대해서는 어떤 코드가 된다는 것이 이미 부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부여되어 있는 것을 이제 코드화 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생산자가 고유 번호를 만약에 부여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나라에서 제조업은 뭐 111로 표시하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333으로 표시하고 이게 생산자마다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4번 체크 숫자는 마지막 한 자리 맞아요. 마지막 한 자리가 체크 숫자 자리인데 판독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드를 우리가 체크 숫자 혹은 체크 디지트라고도 얘기합니다. 체크 디지트. 자,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자, 국가, 제조업체, 품목, 체크 숫자.
체크 디지트 요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다. 요 구성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하고. 자, 그리고 요 UPC 코드는 주로 어디서 사용한다고요? 미국과 카나다, 북미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고. 자, 이 북미 지역을 제외하고는 자, 유럽에서 만들어진 EAN 코드를 많이 사용한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자, 됐고요. 그다음에 다음 문제 53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아래 글상자는 유통 경로상 갈등. 자, 요것도 여러분 한 10초, 20초 정도 걸리는 문제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 예, 많은 분들이 다 맞추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아래 글상자는 유통 경로상 갈등이래요. 갈등인데, 자, 초래하는 원인에 대한 설명이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찾는 건데, 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의 일정 비율을? 매출의 일정 비율을.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가맹본부의 목표는 매출이 나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일정 비율을 로열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극대화겠죠. 당연히. 예. 자, 하지만 가맹점의 목표는 아니죠. 가맹점은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이 중요한 거겠죠. 수익. 자, 우리가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개념이 수익이죠. 자, 그러면 실질적인 가맹점은 요게 늘어날수록 좋은 거고, 그러면 이것을 올리는 거나 요것을 내려야 되는데, 예. 근데 자, 가맹 본부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로열티를 받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비용이 올라가든 상관없이 매출만 많아지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의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추구하는 목표의 불일치가 생기는 거죠. 이것도 정답이 또 1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빨리 답을 찾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읽어보면 누가 읽어도 사실은 그 목표가 지금 서로 다르구나. 자,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목표가 서로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목표가 다르다. 자, 그래서 물론 모든 가맹본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이 프랜차이즈 갑질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끔 언론에 등장하는 그런 문제들은 뭐냐면 이 가맹본부에서 이제 매출만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높으면 사실은 비용을 많이 들여서 투자를 많이 하면 매출은 올라가거든요. 매출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가맹점의 입장에서 보면 매출도 올라가고 비용도 올라가면 수익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걸 별로 선호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가맹본부의 갑질에 의해서 이제 과도한 비용 투자를 막 요구하는 그런 게 우리가 흔히 이제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등장하는 갑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불필요하게 인테리어를 굉장히 많이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이제 제 지인도 이제 커피숍 프랜차이즈를 운영한 친구가 있었는데, 야, 장사가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매출이 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장사 잘 돼서 돈 많이 벌겠다. 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부에서 이제 제공하는 비용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매출이 좋겠다는데 가맹점은 별로 좋은 게 없는 겁니다. 매출이 많아졌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이 비용도 절감해야 되는데 이 비용을 절감하지 못하게끔 본부에서 이제 과도한 투자를 계속 요구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매출이 중요하냐, 수익이 중요하냐에 따라서 목표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목표의 불일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시험 보기 이제 일주일 전에 라이브 강의를 한 적이 했습니다. 그쵸?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제가 요거는 꼭 나옵니다. 라고 해서 몇 가지 주제를, 근데 워낙에 이렇게, 길게 강의한 게 아니라 한 3, 40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3, 40분에서 많은 내용을 다룰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 진짜 핵심적인 거 몇 가지 했는데, 거기서 다룬 것들은 거의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적중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잘 나오는 것만
계속 나왔던 것만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그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역시나 아까 제가 처음에 총평 말씀드린 대로 나오던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54번 문제죠. 여러분 나오던 것 정말 중요한 것 제가 라이브 특강 때 강조했던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무슨 문제예요? STP 전략입니다. 주제는 STP 전략이에요. 자, S는 시장 세분화. 자,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T는 타겟팅, 표적화. 그 다음에 P는 자, 포지셔닝. 그쵸? 요 전략은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여기 이 T에서 문제가 나온 거죠. T. 표적 시장. 표적 시장의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이 표적 시장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 자, 첫 번째가 이제 시장을 세분화합니다. 시장을 세분화해서 뭐 A 시장, B 시장, C 시장 이렇게 세분화한 다음에 자, 이 모든 시장에 차별성 없는 하나의 마케팅 믹스가 마케팅 전략이 사용된다. 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차별적 마케팅이라고 얘기하죠. 비차별적 마케팅.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장을 세분화한 다음에 자, A 시장, B 시장, C 시장 이렇게 시장을 세분화한 다음에 각각의 A 시장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B 시장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C 시장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이제 각각의 전략을 사용한다. 각각의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면 우리가 이것을 차별적 마케팅이라고 얘기하죠. 차별적 마케팅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자, 여기다 좀 쓸게요, 여러분. 자, A 시장, B 시장, C 시장 이렇게 나눈 다음에 다 각각의 마케팅 전략은 사용할 수 없고 중소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죠.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이제 집중해야 될 시장을 딱 하나 선택해서 여기에다가만 집중하는 거죠. 이 B 시장에만 집중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전략이라고 얘기합니까? 집중화 마케팅이라고 얘기하죠. 집중적 마케팅. 자, 요 세 가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기억본 보겠습니다. 자, 비차별적 마케팅 전략은 세분 시장 간 차이를 무시하고 전체 시장 또는 가장 규모가 큰 대중시장을 표적으로 하나의 제공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게 바로 자, 비차별적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집중적 마케팅은 여러 세분 시장을 표적 시장으로 선정하고 각 세분 시장별로 서로 다른 시장 제공물을 개발하는 전략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집중적 마케팅이 아니라 차별적 마케팅에 대한 설명이죠. 자, 각각의 마케팅 전략을 제공하는 거. 자, 이거는 이제 차별적에 대한 설명을 이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자, 큰 시장에서 작은 점유율을 추구하는 대신 혹은 소수의 작은 세분 시장 또는 틈새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라고 하는 건데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집중적 마케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차별적 마케팅이 아니라 집중적 마케팅. 자, 이 두 개를 바꿨어요, 개념을. 자, 그래서 맞는 것은 자, 1번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기억본 말고는 맞는 거 없습니다. 요건 제가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라이브 특강에서 여러분에게 강조드렸던 전략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여러분들 꼭 이 세 가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4번도 쉽게 풀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5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점포의 환경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이것도 이 문제도 여러분 되게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볼게요. 점포의 환경 관리.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장 내 농축산물 작업장이 있다고 한다면 물을 많이 사용하겠죠. 자, 바닥의 높이는 매장보다 높게 하여 물이 바닥에 고이지 않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농축산물 작업장이 그 전체 매장보다 높은 데 있으면 물을 많이 사용한답니다. 그러면 물이 바닥에 고이지는 않겠지. 높은 데 있으면 고이지는 않을 수 있겠으나 밑으로 다 흘러내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략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른 매장은 어떻게 해? 그쵸?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른 매장보다 낮게 해야지. 낮게 해서 자,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배수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자, 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것도 거의 상식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그러니까 2번부터 5번까지는 다 맞는 얘기인데요. 이 중에서 2번하고 5번은 좀 챙기고 가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자, 화장실은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확실한 방수 공사가 필요하며 주기적으로 관리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점포의 환경에서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물론 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다 화장실은 이용하지 않겠지만 화장실의 위생 상태, 화장실의 청소 상태는 이 전체 매장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갖느냐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화장실은 방수공사가 확실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주차장은 도보나 자전거로 내점하는 보행자와 가능한 한 겹치지 않도록 동선을 설계한다. 뭐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매장 진열의 효율성을 위해서 매장의 집기 번호대로 창고 보관 상품을 보관한다. 이거는 뭐 여러분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진열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집기 번호대로 창고 보관을 하면 나중에 좀 쉽겠구나라는 건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간판이나 포스터나 게시판이나 POP 등이 이런 것들을 진열하는 게 고객의 동선을 방해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예, 그렇죠? 여러분 뭐 포스터가 걸려 있어서 고객이 이동을 못 한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점포의 환경 관리에서 우리가 이제 어렵지는 않은데 추후에 다른 문제에서 좀 강조될 수 있는 게 2번하고 5번 정도가 좀 강조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약간 좀 뭐 새로운 접근인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외우고 정리해야 된다기보다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되는 문제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이 이번 회차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개념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암기가 돼 있어야 되죠.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 빨리빨리 이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점포의 환경 관리 같은 것들은 우리가 막 외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상황을 떠올리시면서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실 수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농축산물만 이제 파는 건 아닐 텐데 농축산물 작업장을 바닥 높이보다 높게 하면 당연히 거기서 발생하는 관리용 물들은 어떻게 처리하지? 이런 문제의식이 생길 수 있잖아요. 높으면 물은 위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그럼 매장 전체가 다 물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만 좀 여러분 하고요. 그 다음에 56번부터 또 여러분에게 또 문제를 좀 더 제가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해설 강의 이제 준비하면서 물론 이게 정답이었고 뭐 이렇게 딱 뭐 시험 보실 때 어떻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시험을 보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해당 문제를 통해서 어떤 개념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잘 정리하는 또 거기에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로 또 56번서부터 또 여러분에게 2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친절한 해설을 여러분에게 해드리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2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